Bitcoin isn't money. 비트코인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잠시 여러분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But the internet of money. 비트코인은 인터넷을 위한 돈이 아니라 돈을 위한 인터넷입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은 지금까지 분리되어 있던 돈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구조 같지 않으신가요? 인터넷 이전의 커뮤니케이션이 딱 이랬습니다. 사진을 보내는 통신 시스템이 따로 있었고 편지를 보내는 시스템도 따로 있었고 근거리 통신과 장거리 통신이 각각 달랐죠. 그리고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통합해버렸습니다. 돈의 인터넷이 하는 일도 똑같습니다. 전 세계 어디든 어떤 참여자든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이 몇 초 만에 아주 작은 마이크로 결제부터 기가 단위 초대형 거래까지 모두 처리할 수 있는 단일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주변 분위기 보니까 어떠세요? 비트코인 떡상할 것 같아서 불나방처럼 몰려왔던 유동성이 계속되는 하락과 지지부진한 횡보에 지쳐서 하나둘씩 모두 떨어져 나가고 있죠? 상승 구간에 강한 확신을 주던 가슴 떨리던 마이클 세일러의 연설도 이제는 다 사기꾼 이야기라고 하고 매크로 분석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던 리날들의 강의 내용을 들어도 그래서 어쩌라고. 화폐 시스템 망가졌다더니 비트코인은 왜 안 올라? 이런 얘기만 하고 있죠. 사이페딘 아모스가 경제학적 관점에서 비트코인이 왜 좋은 돈인지를 계속 말해줘도 오히려 뻔한 소리 한다면서 반감만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들에 휩싸여서 답답한 마음에 단기적인 차트 분석, 트레이딩 영상에 기웃기웃하지 마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비트코인의 본질을 제대로 설명해주면서 비트코인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왜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오래된 비트코인 계명가, 비트코인 고트 안드레스 안토노플로스의 메시지를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이럴 땐 이런 거 들으셔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뭔지 관심도 없었던 2016년에 그는 그의 저서와 강연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계속 전달했었는지, 그리고 그 변함없는 본질이 무엇인지 지금 바로 함께 들어보시죠. Let's go! It's actually very difficult to explain Bitcoin. I've spent the last 5 years. 사실 비트코인을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지난 5년 동안 비트코인을 설명하는 법을 배웠는데 제 모든 시간을 써왔습니다. 그게 제 본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개발자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걸 또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하죠. Forget everything you think you know about Bitcoin. 그래서 잠시 여러분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블록체인에 대해서 들었던 이야기들도 전부 내려놓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부터 다시 시작해보겠습니다. 2011년 저는 처음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때 제 반응은 비트코인을 처음 접한 대부분의 사람들과 완전히 같았죠. 심지어 비트코인을 만들었던 사람도 그랬을 겁니다. 제 첫 반응은 이거였습니다. 아, 이거 그냥 너드들끼리 쓰는 돈이네. 도박 같은 데 쓰는 거 아니야? 그로부터 6개월 뒤 저는 다시 비트코인 이야기를 접하게 됐고 이번에는 이 시스템을 세상에 내놓은 백서를 읽게 됐죠. 컴퓨터 화학과 분산 시스템을 전공한 제 배경 덕분에 저는 제가 그동안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해왔던 이미지,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 순간 정말 말 그대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완전히 어떤 기술 시스템에 사로잡혀서 먹는 것도 잊고 잠자는 것도 잊었던 경험이 지금까지 6번 있었는데요. 제가 13살 때 처음 컴퓨터를 접했을 때, 처음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웠을 때, 처음 모뎀을 사용했을 때, 처음 인터넷에 접속했을 때, 처음 웹브라우저를 사용했을 때, 그리고 처음 리눅스를 다운로드해서 설치했을 때, and then Bitcoin.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비트코인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을 발견한 뒤 저는 4달 동안 가능한 모든 정보를 흡수하는 데 몰두했었습니다. 음식만 빼고요. 이 집착이라는 극도로 비추천할 만한 식단 덕분에 저는 체중이 약 12kg 정도나 줄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저는 아직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죠. 왜냐면 비트코인을 이해할수록 계속해서 새로운 깊이의 층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매력적인 이유는 처음 알았을 때 보이는 모습과 전혀 다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Bitcoin isn't money. 비트코인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블록체인 역시 단순한 통화 시스템이 아니죠. 이건 신뢰를 만들어내는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그 어떤 회사도 아닙니다. 이건 제품도 아니고 어디에 가입해서 사용하는 서비스도 아니며 단순한 통화도 아닙니다. 통화는 이 시스템이 처음으로 보여준 응용 사례에 불과합니다. 비트코인은 가치라는 인간의 소통 방식에 탈주만화라는 개념을 적용한 것입니다. Because what is money? 그렇다면 돈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돈은 일종의 환상, 상상의 산물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돈이라는 개념이 우리의 문명 속에 너무 깊이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오래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문자보다도 먼저 등장했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문자 기록을 보면 그것들은 이야기나 시가 아니라 스프레드시트입니다. 빛의 목록, 채무 기록, 장부와 계산표죠. 그리고 돈은 그 문자 기록 이전부터 이미 존재했었습니다. 어쩌면 돈은 문자가 필요해지기 전까지 말로 전해지는 방식을 통해서 존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문자가 발명되었을 수도 있죠. 수만 년에 걸친 돈의 역사 속에서 큰 변화는 대략 5번 정도 있었습니다. 순수한 물물 교환에서 시작해서 조개, 깃털, 구슬, 매듭, 돌 같은 가치의 첫 번째 추상어가 등장했고, 그 다음이 귀금속, 그 다음이 종이화폐, 그 다음이 플라스틱 화폐, 그리고 지금 네트워크 화폐가 등장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중앙 통제 지점 없이 네트워크 위에서 통화를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처럼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인터넷 자체처럼 완전히 탈중앙화된 시스템입니다. It is not money for the internet, but the internet of money. 비트코인은 인터넷을 위한 돈이 아니라 돈을 위한 인터넷입니다. 그렇다면 돈이 무엇일까요? 돈은 언어입니다. 돈은 언어적 추상화입니다. 돈은 우리가 서로에게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돈은 가치를 표현하게 해줄 뿐이며 그 가치는 경제적 결과를 가질 수도 있고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통해 사회적 유대와 관계를 만들고 연결을 형성하며 조직을 만들어냅니다. 비트코인은 어떤 단일한 주체도 통제하지 않는 최초의 화폐 시스템이며 완전히 탈중앙화된 시스템입니다. And what that does is it introduces the very same things that the internet brought to communication. 그리고 이것이 가지고 오는 효과는 인터넷이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에 가져온 변화와 정확히 동일합니다. 만약 돈이 말이고 돈이 언어라면 그것을 기존의 모든 매체와 분리해서 순수한 발화, 순수한 콘텐츠, 인터넷 콘텐츠의 한 형태, 하나의 프로토콜을 만들면, 즉 인터넷 프로토콜 위에 돈,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돈이 되면 이전까지 돈에 붙어있던 국가, 주권적 발행자, 기관, 통제 구조로부터 완전히 분리됩니다. 우리는 기관 기반 화폐에서 네트워크 기반 화폐로 이동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 변화를 두 팔 벌려 환영하겠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금화 대신 금 보관 증서를 내밀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었을지 한 번쯤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그들은 이렇게 말했겠죠. 이건 돈이 아니잖아. 당장 꺼져. 1950년대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모텔에 들어가서 다이너스 클럽 멤버십 카드를 내밀면서 이걸로 계산할게요 라고 했을 때 무슨 말을 들었을까요? 엥? 이건 돈이 아닌데요. 나가세요. 지금 우리는 또 한 번 돈의 새로운 전환점 앞에 서 있습니다. 완전히 글로벌하고 완전히 국경이 없고 완전히 탈중앙화되어 있고 완전히 개방된 형태의 돈. 그리고 이 돈은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 앱을 만들 때 누군가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듯이 이 돈 위에서도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 누군가에게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은 인터넷에서 성공적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단 하나, 관심 있는 참여자들, 즉 수요가 있는 시장이 존재하는가 이겁니다. 어플리케이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수백만 개의 어플리케이션이 자연스럽게 꼽히게 됩니다. 혁신을 네트워크의 가장자리로 밀어내고 허락이라는 조건을 제거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혁신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합니다.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서는 허락이 필요했고 충분히 큰 시장 규모가 필요했고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채택해야만 존재할 수 있었던 어플리케이션들, 이제는 그런 조건이 하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앱 하나를 다운로드하거나 심지어 문자 메시지가 되는 피처폰만 있어도 오늘날 은행 기관이 가진 것과 동일한 권한을 즉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구나라고 말할 때 그건 아직 절반도 설명하지 못한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반의 화폐는 국경을 인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조차 인식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사람인지 냉장고인지 자율주행 자동차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화폐를 소유하려면 개인이든 기업 같은 개인들의 집합이든 인격체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기계가 소유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 에이전트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기계는 서로에게 비트코인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경제활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장 기반 보안 시스템의 토대가 되고
기기들 사이의 신뢰와 인증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기반이 되며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어플리케이션들의 출발점이 됩니다. Bitcoin and blockchain technology unifies the systems of money.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은 지금까지 분리되어 있던 돈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합니다. 오늘날을 보시면 소액 결제를 위한 화폐 시스템이 따로 있고 대규모 결제를 위한 시스템이 따로 있으며 개인 간 결제, 기업 간 결제, 국가 간 결제를 위한 시스템도 각각 다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구조 같지 않으신가요? 인터넷 이전의 커뮤니케이션이 딱 이랬습니다. 사진을 보내는 통신 시스템이 따로 있었고 편지를 보내는 시스템도 따로 있었고 근거리 통신과 장거리 통신이 각각 달랐죠. 그리고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통합해버렸습니다. 돈의 인터넷이 하는 일도 똑같습니다. 전 세계 어디든 어떤 참여자든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이 몇 초 만에 아주 작은 마이크로 결제부터 기가 단위 초대형 거래까지 모두 처리할 수 있는 단일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걸 단순한 돈의 응용으로만 바라본다면 핵심을 놓치게 되겠죠? 왜냐면 이 플랫폼의 언어, 이 기본 구성 요소들을 이용해서 가치를 전달하는 또 다른 언어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큰, 보상 포인트, 브랜드 충성도 코인 같은 것들이죠. 이미 비트코인의 설계 방식, 즉 그 레시피를 활용한 디지털 화폐가 1000개가 넘습니다. 솔직히 말해 대부분은 쓸모가 없고 일부만이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안에 수만 개, 그 다음에는 수십만 개의 코인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어떤 것들은 실제 경제적 용도를 가지겠지만 어떤 것들은 단순히 소속감이나 충성도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이 토큰들은 현실 세계의 사물도 대표할 수 있습니다. 집의 소유권, 자동차 제어 키 같은 것들이죠. 이 소유권 토큰을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몇 초 만에 이전하면 그 사람은 바로 차에 올라서 운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새로운 소유권 기준을 스스로 검증할 수 있기 때문이죠. We cannot yet imagine what applications we're going to build around this. 우리는 아직 이 기술을 중심으로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이 만들어질지 완전히 상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아스 안토노플로스의 내용 들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뭔가 마이클 세일러나 사이페디 나머스, 리날든 같은 사람들하고는 또 약간 다른 화법의 설명들이 있죠? 사이페디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왜 좋은 돈인지를 말하고 리날드는 왜 지금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세일러는 그래서 얼마나 어떻게 담을 것인가 이런 얘기를 전달하고 있다면요, 안토노플로스는 그 이전에 비트코인은 왜 존재해야 하는가 이 이야기를 2016년에 설명하고 있었던 거죠. 이 영상을 보시는 누군가는 안토노플로스가 뻔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 같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같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약해지고 세일러의 전략이 흔들려 보이고 사이페든의 확신이 과하다고 느껴지고 리날든의 숫자가 의미를 잃은 것처럼 보일 때, 이럴 땐 마지막으로 돌아가서 그 기준을 잡아주는 게 바로 안토노플로스가 말하는 이런 본질 같은 내용들이니까요. 오늘 태어난 아이들은 아마 운전면허도 따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율주행차가 있기 때문이죠. But they will also never use paper money. 그리고 동시에 종이화폐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실제로 돈을 쓰기 시작할 나이가 되었을 쯤이면 종이화폐는 이미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지금 우리가 팩스나 마차에서 느끼는 것처럼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물건처럼 보일 겁니다. Do not listen to the people who tell you. 이 흐름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비트코인을 포르노 제작자, 테러리스트, 마약상, 도박꾼들의 도구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절대 믿지 마십시오. 그들은 인터넷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했었습니다. 이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오고 있고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깊으며 처음 접했을 때 바로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지부진하면 사람들은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아우, 비트코인 꼴도 보기 싫다. 마이클 세일러 이놈 때문에 완전 망했어. 비트코인이 미래의 돈이라는 건 인정. 근데 수익률만 보면 차라리 미국 주식이 난 것 같은데? 다 알겠고 그래서 언제 오르는데? 이런 얘기들이 이곳저곳에서 들리죠. 차트를 봐도 도저히 답이 없어 보이고 뉴스에도 호재는 하나도 없고 당분간 횡보하거나 더 크게 한번 빠질 것 같으니까 계속 사 모으려고 하다가도 그냥 좀 더 내릴 때까지 기다려서 그때 왕창 사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아니, 이럴 땐 적당히 오르면 팔고 밑에서 또 잡고 이것만 반복하면 될 것 같은데? 나쁘지 않네.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지배하죠. 그런데 여러분, 딱 2022년 대하락장 때도 똑같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락하고 지지부진하니까 분명히 어제까지 하락이었는데 2023년 1월 1일부터 갑자기 상승했죠. 그러니까 몇 달 전에 이미 나왔던 뉴스들이 방금 나온 호재 뉴스처럼 등장하고 뉴스와 유튜브에서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급격하게 쭉 올려버리면서 순식간에 분위기, 공기를 완전히 바꿔버리죠. 이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시장은 언제든 얼굴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타이밍 매매, 시장 예측 같은 거 할 생각 하지 말고 비트코인의 본질을 제대로 설명해주는 비트코인 고트, 비트코인 계몽가인 안드레아스 안토노플로스의 2부 영상을 함께 보러 가시죠. 이게 진짜 남는 겁니다. 렛츠고! But one of the interesting things we're beginning to observe. 그런데 흥미로운 점 하나는 돈이라는 개념이 호모사피엔스라는 사회적 존재 안에서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생겨난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영장링에서도 그렇습니다. 원숭이에게 돈을 가르칠 수 있고 돌고래에게도 가르칠 수 있고 회색 앵무새한테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추상적인 토큰을 음식과 교환하는 법을 배우고 그 토큰을 이용해서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동시에 강탈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죠. 다른 원숭이를 때려서 자갈을 빼앗고 바나나를 훔쳐먹어버리죠. And we see that same thing happen in children. 이건 인간 아이들에게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유치원 아이들은 블록, 고무줄, 포켓몬 카드 같은 걸로 자연스럽게 돈을 만들어냅니다. 가치의 추상물, 작은 토큰들을 서로 교환하면서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고 충성심과 우정을 표현하고 나눔이라는 개념을 배우죠. 아이들은 언제나 통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번에 만들어질 통화는 처음부터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위조가 불가능하며 확장 가능한 형태로 등장합니다. 몇 년 뒤에는 마리아라는 아이가 유치원에서 마리아 코인을 만들어서 조이 코인과 경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까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겠죠. 하지만 어느 날 저스틴 비버가 저스틴 비버 코인을 출시하고 그 코인의 시가총액이 이 지구 위에 있는 30개국 국가의 경제 규모를 넘어서게 된다면 우리는 모두 세상이 망해가고 있다라는 충격적인 사설을 쓰게 될 겁니다. What's happening with this technology is astonishingly deep. 지금 이 기술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놀라울 정도로 깊고 이 자리에 있는 몇몇 기업에게는 솔직히 꽤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은행업은 역사적으로 가장 혁신적인 산업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은 혁신과 보수성 사이에서 아주 미묘한 균형을 이뤄야 하기 때문이죠. 남의 돈을 다루는 산업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신탁 책임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And yet with Bitcoin, you don't control other people's money. 하지만 비트코인은 다릅니다. 비트코인에서는 내가 남의 돈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내 돈을 내가 직접 관리합니다. 나는 내 비트코인에 대해서 완전하고 절대적인 권한을 가집니다. 압수될 수도 없고 동결될 수도 없고 검열될 수도 없습니다. 내 거래는 가로채질 수 없고 중단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거의 완벽한 익명성 속에서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앱 하나를 다운로드한 뒤에 5분이면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돈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은행도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돈의 산업, 상업의 산업에서 기존과 같은 보수적인 태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 이건 더 이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베네치아와 암스테르담의 상인들이 예치 증서를 발행하고 은행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에 유지되어 왔던 그 모델은 이제 끝났습니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국경이 있고 참여하려면 허가가 필요하며 조직 내부의 가장 보수적인 판단에 따라서 혁신의 속도가 결정되는 폐쇄적인 시스템으로는 이제 경쟁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는 전 세계 누구에게도 허락을 구하지 않고 네트워크의 가장자리에서 기하급수적인 성장과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 방에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특권층입니다. 저는 지금 당장 온라인으로 증권 계좌를 열고 12시간 안에 엔화로 도쿄 증시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가진 특권입니다. 전 세계의 약 15억 명 정도가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약 60억 명은 주로 하나의 통화만 사용하면서 기본적인 은행 서비스 정도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40억 명은 심각하게 금융 서비스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약 25억 명은 아예 은행 계좌 자체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은행을 거쳐가지 않습니다. 2단계를 바로 뛰어넘습니다. 그들은 은행과 관계를 맺는 일을 아예 건너뛸 겁니다. Every single child born today will never have a bank account. 오늘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은 전통적인 은행 계좌를 절대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 은행 앱을 갖게 되겠죠. 그 앱은 계좌를 만들어주는 앱이 아니라 그 아이를 은행가로 만들어주는 앱입니다. 국제적인 은행가를 앱 하나로 만드는 것이죠. 그 아이들은 16살이 될 때까지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조차 허락받지 못하겠지만 그때가 되면 이미 디지털 화폐를 최소 6년 이상 사용해본 경험을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은행 지점에 들어가서 누군가 영업일 기준 3에서 5일 정도 걸립니다. 라고 설명하는 모습을 저는 꼭 보고 싶습니다. 오늘 태어난 아이들은 아마 운전면허도 따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율주행차가 있기 때문이죠. But they will also never use paper money. 그리고 동시에 종이화폐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실제로 돈을 쓰기 시작할 나이가 되었을 쯤이면 종이화폐는 이미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지금 우리가 팩스나 마차에서 느끼는 것처럼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물건처럼 보일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기하급수적인 혁신, 그리고 지금까지 금융 접근이 차단되어 있었던 나머지 60억 명에게까지 열리는 접근성, 그들에게는 엄청난 필요가 있고 이 시스템은 그에 대한 해답을 제공합니다. It's not ready yet. 물론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술은 초기 단계이고 복잡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아직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1989년 제가 처음 이메일을 보냈을 때를 떠올려보면 그 이메일 하나를 보내기 위해서 유닉스 메일 프로그램을 직접 컴파일하고 C 컴파일러를 사용하고 명령어 기반 환경에서 설정을 마친 뒤 터미널에서 이메일을 입력해야 했습니다. 그 이메일은 위대한 인터넷을 건너서 무려 3일 만에 도착했습니다. 정확히 20년 뒤 저희 어머니는 손가락을 한번 쓸어내리는 동작으로 같은 일을 해냈습니다. 자, 오늘날의 비트코인 그리고 그 설계에 따라 만들어진 모든 디지털 화폐는 인터넷이 1999년에서 2001년쯤에 있었던 바로 그 단계에 와 있습니다. Only now we have the internet. 다만 이번에는 이미 인터넷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하급수적인 성장의 속도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혁신은 놀라울 정도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하루 종일 비트코인 하나만 따라가려고 노력하지만 그조차 거의 불가능합니다. Do not underestimate this. Do not listen to the people who tell you. 이 흐름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비트코인을 포르노 제작자, 테러리스트, 마약상, 도박꾼들의 도구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절대 믿지 마십시오. 그들은 인터넷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20억, 30억 명에게 보급되자 사람들은 그런 일에 관심을 갖지 않았죠. 대신 사람들은 고양이 영상을 공유하는 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 수십억 개의 고양이 영상으로 가득 찬 인터넷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가 대중화되고 국제금융과 상업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던 40억 명에게 이 기술이 전달되면, 그리고 부패한 정보와 그들의 돈을 빼앗아가는 은행들로부터 자신의 자산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알게 되면 그들은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전 세계 누구와도 거래할 수 있고 자신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 가능한 디지털 토큰으로 보유하며 어디서나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압수될 수 없고 동결될 수 없고 검열될 수 없는 금융 통제권, 그리고 그들은 그걸로 음식, 의료, 위생, 교육, 주거를 구매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And they will not be denied this technology. 그리고 그들은 이 기술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도노 인터넷은 2009년 1월 3일 이미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이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오고 있고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깊으며 처음 접했을 때 바로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한 것도 아닙니다. 이 기술이 갖는 모든 함의를 제대로 보려면 수년간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And it is a gift to the entire world, a technology that represents. 그리고 이것은 전 세계 모두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인류 문명에서 가장 오래된 기술, 즉 돈이라는 기술에서 6번째로 위대한 혁신을 대표하는 기술이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토노플로스의 강연 어떠십니까? 많은 구독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6년의 강의 영상이 아닌 것 같죠? 얼마 전에 찍은 거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비트코인의 본질을 정말 잘 설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안토노플로스의 내공입니다. 마이클 셀러도 비트코인 입문 초기에 안토노플로스의 영상을 정말 많이 봤었다고 했는데요. 그럴만하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특히 이번 강의에서는 비트코인을 인터넷과 비교하면서 일반인들이 비트코인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런 쉽고 명확한 비유가 안토노플로스 강의의 핵심이니까요. 자, 이제 강의는 끝났고요. 이어지는 다양한 청중들의 질문에 답해주는 내용이 남아있습니다. 화폐의 구매력은 뭘로 결정되냐? 비트코인의 해킹은 문제가 없냐? 비트코인 공급이 조작될 가능성은 없냐? 이런 어딜 가든 자주 나오는 질문들에 안토노플로스는 뭐라고 답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도 우리는 대형 해킹 사건들 같은 뉴스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트파이넥스 같은 경우 전체 자금의 40%가 도난당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다오 해킹 사건도 있었죠. 비트코인은 중앙화되지 않은 화폐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시스템이 등장하자마자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들의 돈을 대신 보관해주는 중앙화된 기관을 다시 만든 겁니다. 즉, 사람들의 비트코인을 맡아서 보관하는 거래소와 수탁 기관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뻔했죠. 은행의 역사 전체를 보십시오. 금융 규제와 감독의 역사는 단 하나의 오래된 교훈에서 출발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돈을 대신 보관하면 그 사람은 그 돈을 들고 도망갈 가능성이 있다. Shall we do some questions? We've got plenty of time for questions. 이제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시간은 충분합니다. What determines the buying power of the currency? 화폐 구매력은 뭘로 결정되나요? 어떻게 안정화되고 안정화시키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제가 비트코인을 산다면 그 가치는 누가 조작할 수 있나요? Everyone. 비트코인의 구매력은 유로, 영국 파운드, 일본 엔, 미국 달러와 완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즉,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의 힘에 의해서 24시간 돌아가는 국제 유동시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 하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거래는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7년 넘게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이 계속 거래되어 왔습니다. 네트워크는 절대 멈추지 않고 10분마다 비트코인의 심장박동처럼 새 블럭이 생성되고 거래가 처리됩니다. 거래소도 닫히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에는 종가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항상 이어지는 연속적인 평균 가격만이 있을 뿐이죠. 현재 비트코인은 전 세계에서 약 120억 달러 규모의 시가총액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통화라는 관점에서 120억 달러가 뭐냐고요? 상어가 들끓는 바다를 헤엄치는 아주 작은 치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트레이더, 모든 고래들이 들어와서 가격을 이리저리 흔들어 놓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비트코인으로 살아간다는 경험, 제가 지난 3년 넘게 전업으로 해온 그 경험은 정말 롤러코스터입니다. 하루 만에 20에서 30%가 움직이는 일도 수없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흐름을 보면 거래량은 증가하고 거래 건수도 증가하고 변동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흥미로운 점인데요. 저는 이걸 미국인에게 팔 필요도 없고 영국인에게 설명할 필요도 없으며 아르헨티나 사람에게는 설득할 필요도 없고 브라질 사람에게 납득시킬 필요도 없고 베네수엘라 사람에게는 더더욱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컨퍼런스에서 아르헨티나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변동성이 걱정되진 않아요. 우리나라 통화는 이렇게 요동치고 비트코인은 이렇게 변동하니까 저는 차라리 비트코인으로 갖고 있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왜 국가와 돈의 분리가 좋은 생각인지는 설명할 필요도 없죠. 왜냐? 불과 35년 전 정권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비행기에서 던져버리는 일이 있었던 이유를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라는 것은 결국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자, 마이크를 한번 전달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네네, 여기 계시네요. 아, 죄송합니다. Where are we? There you are. Sorry. Thanks. Great speech. 굉장히 인상적인 연설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다소 한쪽 측면만 강조되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우리는 대형 해킹 사건들 같은 뉴스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트파이넥스 같은 경우 전체 자금의 40%가 도난당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다오 해킹 사건도 있었죠. 이런 사례들을 보면 이 진화에 대해서 아직 전부 신뢰하기 어려운 어두운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자동차가 처음 등장했을 때 핸들이 함께 발명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핸들은 자동차가 나온 뒤 30년이 지나야 등장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초기 자동차는 가죽끈 2개를 잡아당겨서 왼쪽, 오른쪽으로 조향했습니다. 말이 끄는 마차에서 쓰던 고삐를 그대로 자동차 조향에도 사용했던 겁니다. 이걸 스퀘어 모픽 디자인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의 시스템에서 쓰던 형태를 새로운 시스템 안에 그대로 끌고 들어오는 설계 방식을 말하죠. 즉, 새로운 차원의 가능성을 보지 못한 채 과거의 그림자를 그대로 복제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봅시다. 비트코인은 중앙화되지 않은 화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겁니다. 당신의 키가 곧 당신의 돈입니다. 키가 당신에게 없다면 그 돈은 당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시스템이 등장하자마자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들의 돈을 대신 보관해주는 중앙화된 기관을 다시 만든 겁니다. 즉,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맡아서 보관하는 거래소와 수탁 기관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뻔했죠. 은행의 역사 전체를 보십시오. 금융 규제와 감독의 역사는 단 하나의 오래된 교훈에서 출발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돈을 대신 보관하면 그 사람은 그 돈을 들고 도망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수백 년 동안 규제와 감독이 생겨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지펀드, 은행, 국가통화 시스템에서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당연히 같은 일이 벌어지겠죠. 오히려 더 상황이 나쁘죠. 왜냐면 대부분의 암호화폐 공간에서는 제대로 된 감독과 규제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킹이 발생하는 겁니다. The answer is really simple. 하지만 해결책은 매우 단순하죠. 탈중앙화된 화폐를 다시 중앙화하지 마십시오. 미래의 화폐 시스템에 과거의 은행 모델을 억지로 끼워 넣으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비트코인의 보안은 어떤 기관이 보장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탈중앙화 자체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성질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100만 명의 사용자가 각자 자신의 키를 직접 보관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해킹하려면 저는 100만 명을 각자 따로따로 해킹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100만 명이 모두 자신의 키를 하나의 기관, 하나의 조직에게 맡긴다면 그때는 딱 한 곳만 뚫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대형 해킹 사건들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모든 해커들의 시선을 끄는 꿀단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7년 동안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시가총액 약 12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암호학적 시스템이고 가장 큰 공개키 인프라이며 동시에 가장 큰 보안 꿀단지입니다. 그런데도 비트코인이 안전한 이유는 공격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매일 24시간 이 지구에서 가장 정교한 공격자들에게 끊임없이 공격을 받으면서 그 공격 속에서 면역력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보안이라는 것은 공격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공격을 견뎌내면서 진화하는 성질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PHP와 MySQL로 만든 중앙화 거래소 하나에 1억 5천만 달러짜리 자산을 모아두면 그건 그냥 상어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은행은 해킹당하고 비트코인 거래소는 해킹당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자체는 해킹된 적이 없고 해킹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단일 실패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완전히 탈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마 질문 하나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네네, 말씀하시죠. Where does supply of Bitcoin come from? 비트코인의 공급은 어디서 나오나요? 그리고 시장이 공급을 조작하지 못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비트코인의 공급은 알고리즘에 의해 결정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는 공급 함수를 따릅니다. 초기에는 10분마다 새로운 비트코인 50개가 생성됐습니다. 이 10분이라는 주기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심장 박동 같은 것입니다. 매 블록이 생성될 때마다 보상이 주어지죠. 이 비트코인은 게임 이론에 기반한 보안 시스템의 보상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완전한 익명의 참여자들이 자신의 전기를 담보로 걸고 거래 검증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 검증을 정확하게 수행했을 때만 확률적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상이 바로 10분마다 50비트코인이었던 거죠. 이렇게 화폐가 경제에 유입됩니다. 그리고 4년마다 그 보상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2012년 11월 50개에서 25개로, 그리고 2016년 7월 두 번째 반단기에서 25개가 12.5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반단기는 전 세계에서 생일 파티처럼 축하될 정도로 비트코인 생태계의 매우 중요한 이벤트였습니다. As a system, it's designed to have a monetary policy that is purposely deflationary. 비트코인은 의도적으로 디플레이션적인 통화 정책을 갖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귀금속, 특히 금의 발행 구조를 모방합니다. 금은 시간이 갈수록 채굴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비용도 점점 더 높아지죠. 그리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 발행되는 양은 점점 줄어들죠. 이 기하급수적 곡선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끝에 도달하게 됩니다. 2140년 더 이상 새로운 비트코인은 발행되지 않습니다. 총 발행량은 2100만 개로 수렴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정확히 2100만 개에 도달하지는 않습니다. 이 수치는 점근적 한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규칙이 프로토콜의 일부이며 변경 불가능하고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시스템에 의해서 강제된다는 점입니다. 비트코인은 건전한 화폐가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유일한 통화 정책은 아닙니다.
다른 디지털 화폐들도 서로 다른 통화 정책을 실험하고 있죠. 하지만 비트코인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수많은 시스템 위에 놓일 아주 단단한 기축 자산, 즉 디지털 준비 통화로 기능하는 것, 그것이 비트코인의 본질적인 위치입니다. 금융회사가 아닌 기업분들께서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 실험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언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이해하셔야 할 점은 이것이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블록체인은 신뢰를 위한 플랫폼이며 진실의 기록을 남기는 역사적 원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등록할 수 있고 다양한 형태의 토큰을 만들어서 고객, 공급업체, 제조사 간에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주 단순하게는 국경을 넘는 결제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수출입 거래, 해외 송금, 지사나 파트너, 협력사에 대한 지급 등 오늘날 비싸고 느리고 복잡한 일들이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면 빠르고 저렴하고 간단한 일이 됩니다. 다만 아직은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직접 배우고 이해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블록체인이라는 말을 아주 많이 듣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듣게 될 블록체인 이야기의 대부분은 돈의 인터넷이 아니라 돈의 인트라넷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인트라넷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회사 내부의 폐쇄된 네트워크에서 프론트 페이지나 아웃룩 같은 구식 소프트웨어 돌리고 낡고 정체된 컨텐츠와 지루한 어플리케이션들만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보안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해서 바이러스로 가득 차곤 했죠. 개방되지 않은 블록체인, 공개되지 않은 블록체인, 국경이 없는 구조가 아닌 블록체인, 누구나 혁신할 수 없는 블록체인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시스템은 은행 세 곳이 사용하는 청산 시스템 정도로는 쓸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돈의 인터넷이 아닙니다. 이 구분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지금 이 영상은 2016년 강의 내용입니다. 2016년에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때 벌써 비트코인에 대해서 다양한 질의응답들을 하면서 왜 비트코인을 거래소에 보관하면 안 되는지, 왜 비트코인 가격의 변동성을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1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아직도 똑같은 질문들을 하고 똑같은 함정에 빠지면서도 공부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에 아직도 우리에겐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도 비트코인을 잘 모르고 똑같은 질문하고 똑같은 함정에 빠지고 계속 방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트코인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할 수도 있고, 관련 영상을 만들고 글을 쓰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경제적 자립을 통해 시공간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 소중한 기회가 비트코인을 통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저는 또 좋은 영상들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